이 살인 사건은 손에서 시작합니다. 사건의 중심 인물 남자의 이름은 제멜 바이스. 한때 촉망받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주인공이 갇힌 곳은 병원이긴 한데 하지만 지금 그는 정신병동에 앉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범인의 존재를 중얼대고 또 중얼댔습니다. 살인마. 범인은 그놈이야. 그때 등장한 건 스토리텔러 배우 조우진. 제멜 바이스 씨,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조우진 배우님. 당시 제멜 바이스가 근무하던 비엔나 산부인과 제1병동은 온갖 괴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거기서 애를 낳느니 길거리에서 낳겠다고 할 정도였죠. 왜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제2병동에서 산모 100명 중 서너 명이 사망할 때 제1병동에서는 무려 100명 중 10명이 사망했으니까요. 제멜 바이스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살인마는 누구? 그리고 마침내 찾은 단서는 바로 부검실이었습니다. 제1병동 의사들은 산파들과 달리 사망한 산모의 시신을 살펴보기 위해 부검실에 들렀다가 출산실로 향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멜 바이스는 범인의 존재에 대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천재 의사의 주장은 범인은 바로 의사, 아니 그들의 손이야. 시체를 만지고 씻지 않은 의사들의 손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의사들은 제멜 바이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계에서 따돌림 당하고 신경쇠약증을 앓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살인마가 손이었다는 슬픈 과학 이야기. 제멜 바이스는 처음에 의심을 하게 된 게 자기하고 친한 동료 의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살짝 손을 베었어요. 근데 이 동료 의사가 사망을 했어요. 나중에 부검을 해봤더니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그 산모들과 똑같이 폐혈증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병균이 나오니까 이게 손이구나. 여기서 세균이 들어가는 거구나.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진짜 어쩌면 무시무시한 시대네요. 이거 뭐죠? 국내 최고의 천재 교수들도 놀라게 한 무언가. 이거 뭐죠? 하나의 질문을 두고 벌어지는 과학 천재들의 치열한 전쟁. 사이언스 워, 거인의 전쟁. 보는 것만으로도 IQ가 높아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두 딸을 잃은 천재가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범인을 찾아 박멸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에겐 파스테르 우유로 유명한 그 파스테르. 그는 어떤 살인마에게 두 딸을 뺏긴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죽음을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거 마시는 건가요? 파스테르를 이해하기 위한 것. 우유랑 와인 같은데요. 우유랑 와인. 좀 느낌이 파스텔우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유와 파스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예, 느낌이 약간 움직임이. 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그 이름 파스테르는 도대체 어떤 전쟁을 벌인 걸까요? 사실 파스텔로 하면 우유보다는 옆에 있는 포도주, 와인이 더 어울리죠. 그래서 같이 나왔군요. 네. 파스텔 와인. 네. 왜냐하면 원래 화학자로 출발했는데 미생물학자로 분야를 옮기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저 포도주 연구거든요. 왜냐? 포도주 발효가 그 당시까지는 화학 반응인 줄 알았는데 파스텔로 보니까 아니야. 이거 효모라는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인 반응이야. 왜냐하면 저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 와인을 영국에 수출을 하는데 싣고 가면 와인이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정상 와인은 동글동글한 애들, 효모죠. 근데 이 씌어진 와인에는 동글동글한 애도 있지만 길쭉길쭉 막대 모양의 애들이 있어요. 요게 문제구나. 그래서 확 끓이면 되겠구나. 근데 끓이면 그걸 다 날아가면 이게 뭐 뱅쇼도 아니고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험을 통해서 한 60도, 65도 정도에서 30분 정도 하면은 와인의 풍미는 그대로 두면서 저기 있는 문제의 미생물들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파스테르가 개발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파스테르법이라고 불러요. 그게 우유에 적용된 것. 그런데 이 방법으로 우유를 소독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 그 방법이 그대로 또 우유로 넘어갔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저온 살균법.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파스테르가 일생의 가장 목표 중에 하나는 네. 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이걸 박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파스테르가 이토록 집착한 이유는 프랑스에서 이름난 과학자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향한 추적자가 된 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859년 파스테르의 첫째 딸 잔니가 전염병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866년 둘째 딸 세실 역시 같은 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아버지 파스테르. 파스테르는 범인을 찾아 박멸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모두 공감할 만한 상황. 그두 딸을 그렇게 잃고 나니까 파스테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전화도 올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을 일으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을 내가 찾아갖고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와, 그런데 이제 파스테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최초로 규명한 건 안타깝게도 파스테르 입장에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거는 이제 파스테르가 아니죠. 과학 역사의 아이러니. 어떤 질병의 원인체 인과관계를 밝힌 거는 독일의 로베르토 코우였죠. 프랑스 과학자 파스테르가 아닌 독일의 미생물학자 코우가 발견하면서 더 치열해진 사이언스 워. 사이언스 워로 가는데요. 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게 또 사이언스 워 이전에 이 둘의 관계가 실제 전쟁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독일이 아니죠. 프로이센.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파스테르는 대단한 애국자였고 파스테르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왜 하필이면 독일의 과학자냐는 거죠. 적국의 과학자. 네, 하필이면. 그래서 파스테르가 어떻게 했느냐.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이 탄저균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해야겠다. 그 백신을 개발한 걸 가지고 공개 실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파스테르의 재도전 백신 공개 실험. 조우진 배우의 이번 역할은 안녕하십니까. 타임지의 파리 특파원 헨리드 블로이치입니다. 저는 방금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실험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거 빨리 런던 본사로 전보를 보내야 되는데 손이 다 떨리네요. 1881년 6월 2일 오늘이죠. 화창한 초여름 날씨 속에 과학자, 농업 관계자, 정치인을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리 남쪽의 작은 마을 푸이르포르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공개 실험, 백신 효과 검증 시연이 열렸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번 공개 실험에 동원된 약 50마리 양, 소, 염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절반 25마리는 지난 5월 파스테르 선생이 준비한 탄저병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이었죠. 이 50마리 동물 전체에게 감염을 바로 일으킬 만한 강력한 탄저균이 주사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침내 오후 2시 공개가 약속된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레와 같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브 파스테르 우라! 백신을 맞은 25마리의 가축들은 아픈 기색도 없이 뛰어다녔지만 백신을 맞지 못한 양과 소는 3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발견. 탄저병이라는 죽음의 소나기에서 살아나와 뛰노는 양떼들을 보는데 정말이지 그 광경은. 어쩌면 파스테르의 두 딸이 살아난 것 같은 기적. 이제 인간은 병과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도, 삶과 병을 주관하는 구세주 파스테르.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사람은 정말 저 사람한테만 내치지 말아야겠다. 정말 그 하나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야. 어쩌면은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예. 그 둘의 그런 치열한 경쟁 덕분에 감염병의 원인을 알았고 감염병의 원인을 아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감염병을 파괴하는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이른바 미생물학은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 독일의 코우 연구소 두 양대 산맥은 오늘날까지도 이 미생물학 발전을 끌고 있고 앞서서 초기 미생물이 발전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죠. 두 분의 이 전쟁의 성과로 그 혜택으로 인류의 수명도 늘었고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천재는 역대급 사건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노벨 생리학상까지 받은 찐 천재 제임스 왓슨. 그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또 이 사건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노벨상 메달 경매 사건. 노벨상을 판다? 요때 이제 왓슨이 나는 과학계에서 왕따가 됐다 이제. 수입 다 끊겼다. 생활고 때문에 메달 팔아야 된다. 결국 메달이 러시아의 부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에게 낙찰이 됐죠. 46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 부호가 다시 메달을 돌려줬습니다. 돈 벌기 분야에서 천재? 이거는 그냥 부자한테 돈을 뜯어낸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돈들을 통해서 왓슨은 어쨌든 연구를 좀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좀 투자 유치법이네요. 그러기도 하고 약간의 쇼맨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준하선도 워낙 강하게 자기가 얼마나 연구를 잘했는가, 재밌게 했는가라는 것들을 대중들한테 잘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았던 과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왓슨의 업적이 훌륭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왓슨이 뭘 발견했을까요? 다들 눈치채셨을까요? 1953년 4월 25일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문 하나가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128줄 단 역사를 바꾼 한 페이지 분량. 수천억 아니 수조는 될 한 페이지. 이 짧은 논문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보어의 양자역학 이론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논문을 쓴 주인공은 젊은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 당시 왓슨의 나이는 고작 25살이었죠. 너무너무 젊은 나이. 네, 10년 전에. 네, 왓슨이 25살에 쓴 128줄짜리 논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128줄이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거의 그 당시 나왔던 네이처로 보면은 네이처 한 장 딱 하고서 그다음에 몇 줄 딱 넘어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딱 한 페이지 정도의 논문인데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가장 기본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거니까요. 짧지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왓슨과 또 다른 천재 프랜시스 크릭은 어떻게 DNA 구조를 발견하게 된 걸까요? 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DNA 구조를 찾는 이 레이스에 뛰어들었을 땐 이미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과학자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미 너무 대가들이 많아. 여기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전 뛰어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거. 아니 그 왜냐하면 역시 김범준 교수님만이 아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시작할 때는 부스러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재미가 짭짤합니다. 아, 그러면은 네. 기라성 같은 분들과의 경쟁을 위해 뛰어든다. 경쟁하면 안 혹은 되고요. 뭐, 네. 이러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네. 가면 일단 부스러기가 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도 한 봉지 나온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 유전 물질의 실체로 지목된 DNA의 구조, 이걸 밝혀내는 게 뭐 어느 정도 핫한 주제였던 거예요, 정말.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과학자들이라면 이 DNA라고 하는 게 유전과 관련된 물질이라는 거는 이미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었던 네네.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거의 구조를 찾아내면은 뭔가 대단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 발전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많이들 동의를 했었던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노벨상이다. 예. 그런 거였던 건가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지만 또 많이 갔냐? 그러면은 많이 못 가요. 왜냐하면은 그 연구 방법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몇 팀이 갔었습니다. 조우진 스토리텔러님, 위대한 전쟁을 벌인 경쟁자 좀 알려주시겠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세계의 대결 DNA 구조를 둘러싼 레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때는 1950년대 초, 무대는 미국의 칼텍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킹스 칼리지 런던. 선배 과학자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이제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바로 DNA의 구조를 밝히는 것. 구조를 밝혀내는 승자에겐 영예로운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인공들을 소개하죠. 첫 번째 후보 케임브리지의 패기 넘치는 수다쟁이 듀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을 소개합니다. 춤 실력은 1등. 다음 후보는 더 강력한데요.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확한 실험으로 승부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두 화학자 로즐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 마지막으로 화학계의 거물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가장 강력한 노벨상 후보의 라이너스 폴링. 우선 그 단백질 알파 구조를 맨 처음에 알아낸 미국의 그 칼텍의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뛰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윌킨스와 그다음에 프랭클린이 같이 뛰어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리고 알려지지 않고 얘 박사 논문 쓰겠어 이러면서 계속 약간 이렇게 보던 불만족스러워하면서 보던 그때 상황이 박사기 못 받았던 상태예요? 예, 박사학위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하겠나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힙하지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그 분야라고 이미 했어요. 대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네. 왓슨 앤 크릭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대가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 풋내기였다. 야, 그렇게 풋내기였던 왓슨 앤 크릭 이 두 분 대가들 사이에서 이들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사이언스 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진 한 장. 왓슨이 본 것은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름하여 포토 51 DNA X선 회절 사진인데요. 생물학 역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진 중 하나죠. 어쩌면 이 한 장의 사진이 생물학 역사를 바꿨을지도 모르겠군요. 이 사진을 찍은 주인공은 바로 로즐린드 프랭클린. 왓슨은 아니었습니다. 윌킨스는 이 포토 51을 왓슨에게 보여줬습니다. 윌킨스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진을 왓슨에게 보여준 건지 그 당시엔 알지 못했죠. 하지만 사진을 본 순간 왓슨은 직감적으로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DNA 구조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 열쇠가 됐습니다. 윌킨스 입장에서는 프랭클린이 이 중요한 사진인 걸 모르나? 이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 포토 51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51번 사진 보고서 이게 딱 보이시는 사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왓슨도 보고 나서 이중이야라고서는 곧장 알았던 거는 아니고 보고 나서 가서도 한 6주 정도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연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그냥 얼핏 보면 로고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하지만 그 작은 조각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 중간 과정에서 협업을 하신 모든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쉽게도 약간 독식했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사실 이거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자체를 보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왓슨과 크릭은 이미 그 계산, 이런 계산을 통해 갖고 그 계산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선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이중이 맞겠구나. 그렇게 이론적인 계산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진과 이 머릿속의 그런 결과와 딱 맞아서 이중나선 구조가 나왔을 때 그때 희열은 네, 그 사진을 보고서는 그때 가슴이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서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거를 신문지에다가 다 그 본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서는 이제 크릭한테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리고서는 와가지고서 이제 정말 열심히 계속 모형을 만드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막 그냥 잘라서 만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거인이 된 두 사람. 그리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이제 캐빈디시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글이라고 하는 그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왓슨과 크릭이 이거 딱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가서 이게 탁 한잔하면서 마시는 곳으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이만 한잔한 건가요? 네, 거기서 탁. 이 하고서. 정도로 기쁨을 사실 한번 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잔씩 쏘겠습니다.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듣다 보니 어떤 영화보다 더 스릴감이 넘치고 제가 다 똑똑해지는 기분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KBS 사이언스 워 거인의 전쟁 스페셜 편을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봤는데요. 서점에 가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과학 사건 또는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과학 상식 사전과 같은 제목을 달고 나오는 알찬 책들을 보곤 너무 읽고 싶지만 저걸 언제 다 읽을까 고민되어 지나가신 적이 한 번은 있으실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재밌는 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KBS 사이언스 워 거인의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과학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총칼 대신 지적 탐구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온 거인들의 행적을 따라 재미있게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과학 지식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우 조우진이 연기를 해가면서 각종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스페셜 편만 잠깐 봐도 파스텔이란 인물이 왜 우유와 잘 어울렸는지도 알게 됐고 DNA 구조 발견에 사진 한 장이 끼친 역사적 사실도 알게 됐죠.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 1편으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요. 아니고 스페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 편이었고 2026년 1월 29일 진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이언스 월을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미리 날짜 메모해 두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에서 리뷰한 영상은 과학기술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면서 배우는 게 커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영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내년 첫 방송에선 도대체 어떤 사이언스 월을 들려주실까요? 저는 김시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사이언스 워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프로그램 제목 정말 잘 지었다 싶습니다. 과학계는 왜 이렇게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인가? 네, 이런 전쟁 왜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과학계에서? 당대 함께 활동하는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는 제 생각에는 겹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누가 더 빨리 그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경쟁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은 갈등,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협력 같은 것들은 그 과학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이언스 워라고 하면서 치열했던 전쟁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지켜봤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과학계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런 치열한 이 사이언스 워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1월 사이언스 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